아, 네. 저도 이렇게 앉아서 토크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저희 오늘 발표에서 에코델타 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AI 잘 쓰는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AI를 각자가 너무 잘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잘 쓰게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무튼 우리는 일이라는 걸 하는 거고, 일에는 관성이 있으니까 내가 원래 해오던 그 방식들이 있는데 AI로 일을 한다는 건 그 방식을 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모먼트 같은 건 뭐였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한데, 지금 서진님이 저랑 눈이 딱 마주치셔가지고 서진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전에 부어스라는 회사에서 AI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이게 너무 웃겼던 게 디자이너도 없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도 없고 백엔드 엔지니어도 없고 혼자 기능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피그마도 안 준다고? 그래서 이제 직접 이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듣고 이제 짧은 기간 안에 피처를 쳐야 되다 보니까 그때 좀 처음으로 맥스로 활용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막 미친 듯이 AI로 코드 짜다 보니까 그 코드 리뷰에서 너무 많이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혼나고 싶지 않다 해서 클로드 코드가 좀 더 결과물이 잘 나오네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툴을 바꿔서 훨씬 더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동훈님 어떠세요? 저도 조금 비슷하게 서진님은 뭔가 협업을 할 동료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듀를 받아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그 외부에 미더블 나가 있는데 이제 제 상사의 상사가 저한테 동료 블로그 우리 사례 많으니까 블로그 한번 써보면 어때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할게요.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요? 더 일찍은 안 되나요? 네, 이런 시기를 이제 저한테는 챌린지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나는 미더업에 와 있는 이 순간에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사례가 한 개는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블로그를 한 개 쓰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았어. 직감적으로. 그래서 블로그를 그냥 양산해낼 수 있는 에이전트 빨리 만들어야겠다. 일단 전사된 스크립트는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미덕 가가지고 엔트로피 워크벤치 열어서 그때 한 17스텝 정도 해서 그 에이전트 그냥 싱글 에이전트 프롬프트를 계속 빌드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웃풋 보고 이제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하고 그거 피드백 주고 피드백 먹고 또 프롬프트 개선되면은 그걸 약간 한 10번 정도 돌리니까 그래도 뭐가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해서 금요일에 그냥 블로그 3개 찍어서 내보내고 약간 한 70점짜리 블로그를 그런 식으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저희가 봤던 그 블로그 글이 인간의 파이널 터치는 좀 있었는데 사실 그 뭐 거의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클라우드 코드를 이제 멀티 클러딩이라고 하는 그 여러 세션 열어서 워크트리마다 쭉 피처 돌려 만들어가지고 막 뭐지 하면서 만드는 그 과정을 진짜 말도 안 되는 듀를 받았을 때 처음 했거든요. 그때 다니던 회사에 이제 부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부사장님께서 전화를 딱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가서 고객사에서 발표하면 돼. 제가 발표를 하나요? 그럼 제가 만드는군요. 네. 내가 만들고 내가 발표해야 되니까 시간은 3일 남았을 때, 그럴 때 진짜 엄청나게 그때 뭔가 되돌아올 수 없는 감이었어요. 그때. 저도 그랬고. 건우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경험이어서 저도 좀 들으면서도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제약이 혁신적인 사고를 만드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두잇의 이제 수습 기간 때 이런 이벤트가 벌어졌었는데,
이제 컨설팅 하다가 이제 실행을 하고 싶어, 스타트업을 가고 싶어 였는데 이제 휴가 다 끌어 모았으니까 수습 기간을 거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과를 하려면 일주일 안에 이제 실험이 하나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SQL로 쿼리를 날려서 DA를 해서 이제 다 분석까지 해내야 되는 게 일주일 내로 다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셀렉트 프롬 웨어 정도만 딱 알던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별의별 테이블들을 조인시켜서 뭐 배송 시간과 뭐 리텐션을 막 계산해야 됐으니까 저는 이제 약간 계산기가 없는데 컴퓨터를 일주일 만에 만드세요라는 느낌이었었는데, 그때 와우 모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GPT 3.5여가지고 사실 추론도 안 되지만 아무튼 쿼리는 말도 안 되게 성능이 잘 이미 나와서 당연히 이제 코딩에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와우를 느끼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팔로우업을 했던 것 같아요. AI 기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발표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이라. 네, 그렇죠. 네, 그냥 AI 없이 못할 일을 하면 쓰겠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AI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쓴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긴밀하게 사명팀이랑 일을 해봐서 재밌는 사례들을 하나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디자이너 분이 싱크 할 때 목업 만드신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것도 비슷하죠. 피그마 보수기 하면 그렇게 일해요. 진짜 그게 다 하고. 네. 피그마를 쓸 시간이 없다 우리는. 피그마 구독 안 한다 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진짜 큼. 그게 진짜 크고. 그래서 그 커서 이번에 연말 영상 이렇게 해줬잖아요. 커서에서 이제 저희 테크리드 분이 이렇게 클로드 코드랑 커서 같이 쓰니까 이제 토큰 얻고 그랬는데, 저희 디자이너분 이제 전 세계 상위 44%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디자이너이지만 그 이제 56%의 전 세계 개발자들 부르고. 그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피그마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자기가 다 그 코드로 다 넣어두고 어차피 빌드 띄워서 보면 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사실 스토리북 같은 거 보니 다 설치해서 그냥 다 보고. 피그마 안 사주면 한다. 피그마 쓸 시간 있다. 피그마 주식이 잘 안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피그마 메이크 이런 거 써보면 그냥 코드에 다 있는 게 최고니까. 제가 진짜 놀랐던 사례가 방금 질문드렸던 사례가 뭐냐면, 같이 이제 싱크를 하는 그 시간에 디자이너분이 목업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게 거의 그냥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코드에서 그냥 바로 개발을 하신 건가 싶었는데, 화면 보니까 구글 AI 스튜디오예요. 구글 AI 스튜디오인데 실제 돌아가는 그 팝아웃 서비스랑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커서로 뭐 CSS랑 MD 파일 이런 거 쫙 다 뽑아가지고 AI 스튜디오에 매기면 그대로 똑같은 화면으로 나왔고, 디자이너분이 이렇게 버튼 추가해서 그 다음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화면들 다 만들었는데 다 클릭해서 다 동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싱크됐고 바로 개발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조금 연결해서 저도 근데 생각이 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덕트 조직에서는 이게 동작할 수도 있는 거네요. 계산기를 압수하면은 어쨌든 코드에 조금 더 가깝고 클로드 코드가 뭔지 이제 들어본 적이 있고, 근데 저는 비개발자인 조직, 세일즈 팀, 뭐 교육 컨설턴트 팀, PPT를 열심히 만들고 뭐 고객을 만나러 가는 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들을 했었는데, 저도 스타일이 되게 세서 처음에 압수부터 뭔가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 압수할 타겟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PPT를 압수하면 간발을 쓸까? 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뭐 세일즈 사스 툴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걸 압수하면 직접 대시보드를 만들까? 뭐 이런 그러니까 비개발자 대상으로 뺏을 계산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디스트리뷰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다른 직군에서는 AI에 대한 그 친숙도라고 할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괴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충격 먹었던 건, 저는 심층 리서치 돌리고 뭐 제안서 스토리 라인 이렇게 짠 다음에 GPTS를 만들어서 뭐 제안서 뭐 내용을 만들어낸다,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쓰니까 이걸 내부 교육해야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 교육을 하고 제 프롬프트를 그냥 칠판에 거의 썼어요. 칠판 쓰고 말로 하고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칠판에 있는 대로 쓰세요. 그리고 엔터 누르기 전에 각자 뭐 슬랙에 자기가 쓴 프롬프트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고 이제 5분 드렸는데 아무도 슬랙 댓글을 안 남기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일단 뭐 여기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도 또 안 올려서 이걸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 회의실을.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얼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못 써요. 근데 저는 충격받고 칠판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된다. 그리고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KT 뭐 신사업 기사 3개만 복붙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정지해 있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압수하는 방식은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비개발자 조직은 훨씬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거리감이 있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그러면 압수는 조금 빡세니까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두 분이 눈이 너무 부실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앞으로 하시고요. 두 분의 시력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압수는 빡센 용어니까 언런이라는 단어로 조금 바꿔서 그러면 AI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스킬셋이나 어떤 마인드셋을 언런하면 좋을까? 그리고 반대로 런해야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네, 이게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얘가 못하는 거는 없는데 내가 못 시킬 뿐이다라는 그 마인드셋을 이 모든 언론을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배워지는 건지는 그 마인드셋이 어떻게 갖춰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게 저가 이제 AX 팀을 세팅했는데 그냥 똑똑하신 분을 배치하는 거라 엠파렌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제가 링크드인에서 뭐 엠파렌 워크플로우를 제이슨으로 한 6,000개의 어떤 그게 사례를 기대 올라온 게 있길래 복붙하면서 나중에 이런 것도 활용해 봅시다. 저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긴 해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파이썬도 모르는데 그냥 GPT에 이거 어떻게 폴더에서 제이슨 다 뽑아내? 그랬더니 파이썬 쭉 나오잖아요. 저 놀았던 그 어떤 질문은 나 파이썬 몰라. 윈도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 그래서 파워셀러 알려준 걸 모르지만 복붙해서 폴더에서 제이슨을 다 추출해서 그거에 있는 테스트를 읽어가지고 또 GPT를 눌러서 참고할 만한 어떤 워크플로우를 뽑아내서 우리 프로젝트에는 이 6개 참고합시다를 그 다음날에 가져오셨거든요. 저는 그때 좀 충격 먹었어요. 이 마인드셋이 출발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순서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할까요? 네. 아까 그 결과물 이 얘기가 전 정말 공감했던 게 결과물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과정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결과물과 중간 예를 들어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쳤을 때 인간이 가는 길과 AI가 가는 길이 달라요. 해보니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상 가야 되고 중간에 여기 뭐 베이스 캠프 가야 되고 이런 거 몇 개만 찍어두고 그 가는 길은 다 잊어버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워야 될 거는 결과물 중심 사고인 것 같아요. 그냥 결과물만 정확하게 찍고 과정은 내가 알던 워크플로우 어차피 이제 아까 보여주셨듯이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어차피. 그리고 뭐 내 방법이 정답이 아니고 항상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거는 뭐 그 내가 일할 거 아니까 이제 얘가 일할 거니까 얘가 잘하는 방식을 하는 게 많아서 정확하게 결과물만 찍고 과정은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배워야 될 거는 결과물 중심, 결과물을 구체화하는 방법. 내가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저희 회사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뭘 언론해야 될까라는 차원에서는 저희 회사가 직무 확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를 키우겠다라는
라고 해서 저도 뭐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을 조금 해봤지만 이제 뭐 안드로이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주일 정도 부트캠프 같은 걸 이수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실제 뭐 티켓 들어오는 그런 타스크들 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할 수 있는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iOS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에서 PR을 날리고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해가지고 뭐 PR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어떤 프론트엔드 특정 모듈, 특정 화면들을 개발하고 있던 어떤 기능 조직들이 이런 프리캐스트를 받고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낮은 퀄리티에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문구들이 도배가 돼 있는 그런 코드들이 막 프리캐스트로 날아오니까 그런 프리캐에 이제 코멘트가 막 한 130개, 140개씩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거는 코드 컨벤션도 안 맞고 안티 패턴이고 굳이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쓸 필요도 없으며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메타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결과물 중심적 사고를 하고 거기에 뭐가 병목인지 본인이 스스로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언론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뭐 물론 내가 그렇게 하는 것과 남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워야 될 건 뭐냐라고 생각하면 저도 사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어떤 제가 병목이 되지 않고 일을 정말 100배, 1000배 슈퍼맨이 된 것처럼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도 뭔가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제가 병목이 되고 있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더 하려면 어떻게 할까? 사실 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뭘 사실 버려야지 배울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따지면 언론에 훨씬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비슷한 게 결국에는 왜 언론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도구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이 도구를 지속적으로 똑같이 사용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도구를 더 잘 쓰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구를 그렇게 빨리 스위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도구를 쓰는 관성을 버리고 지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때 실험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오히려 좀 저희가 그 습관을 버리고 시도해보는 것이 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여기 오실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하나씩 발송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재민아이한테 야 문자 메시지 이제 대량으로 한 번에 발송하는 근데 그룹 메시지로 발송돼서 수신인들끼리 알게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라고 했더니 맥북에 있는 단축어랑 이런 거 연락처랑 이런 거 해서 뭔가 워크플로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씩 돌아간대요. 그걸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했는데 다 서로 그냥 다 같이 그룹 챗으로 자꾸 발송이 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다음 미팅에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열려있는 클라우드 코드한테 야, 나 지금 오늘이 미던 날인데 CSV 그 리스트 다 들고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문자 메시지 발송해 줄 수 있어? 라고 하자마자 지가 앱스 스크립트 싹 짜서 바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클라우드 코드한테 물어볼 거. 그냥 물어볼 거리 아니라 해달라고 할 거예요. 징징댈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했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거 강력하다. 이 서버 방식이 진짜 강력하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마도 이렇게 화면이 꺼지는 이슈도 클라우드 코드한테 물어봤습니다. 해결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클라우드 코드 is all you need라는 그 생각을 진짜 자주 해요. 뭐 AI가 굉장히 발전한 것도 있지만 클라우드 코드라는 툴 자체도 너무 좋고 그래서 AI 모델은 계속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서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툴 자체도 엄청나게 이 성능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 툴을 이렇게까지 마개조해서 쓴다. 나 이거 좀 잘 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궁금한데 혹시 서진님 해주실 이야기 있으세요? 제가 아는 클로드 코드 진짜 잘 쓰는 사람 중에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뭐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당연하게 뭐 배포나 뭐 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다 클로드 코드로 하고 그리고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오는 길에 이 스크립트나 예상 Q&A를 받아보고 싶어서 내 클로드 코드 시스템에 대한 그 Q&A 적어서 메일로 보내줘서 뭐 받아본다든지 사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UI UX 디자인 제너레이션 자체를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하는데 근데 그 제너레이트 디자인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설계했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피그마 메이크 같은 에이전트에다가 너가 디자인을 생성하는 띵킹 프로세스와 받는 인풋 파라미터를 알려달라고 프롬프트 핵을 해서 그걸 펑션으로 구현한 다음에 제미나이가 제일 디자인 제너레이션 잘하기 때문에 제미나이 CLI나 제미나이 API로 디자인 제너레이션 해서 쓰게 하고 있어요. 그 정도. 고수의 해킹을 하시.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해킹을 하는 거죠. 저도 하나. 네. 열심히 말을 하려는 건 말을 안 뜨게 하면서 이제 패널 토크를 좀 잘 해보셔서 어떻게든 좀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이제 일종의 AX 컨설턴트 에코로서 어떻게 쓰냐면 이제 저는 코덱스를 쓰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이유는 GPT 프로를 결제해서 써왔기 때문에 토큰이 그냥 많아서 이제 그냥 이제 코덱스 쓰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뭐 고객 분석에서 제안서를 쓴다든지 혹은 새로운 로직을 짜야 될 때 결국은 지금 클로드 코드에서 스킬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서 이제 쓰잖아요. 근데 결국 저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비개발 직군의 모든 일의 암묵지도 사실은 다 문장으로서 형식지로서 만들 수 있고 사실 그 형식지는 다 LLM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마케터가 아니어도 내가 컨텐츠 마케터가 아니어도 혹은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이 웹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도 결국 신층 리서치를 돌리면 그 스킬셋을 형식지화한 지식들이 다 담겨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신층 리서치를 GPT 탭을 한 20개를 틀어놓고 제가 해야 되는 일에 필요할 것 같은 지식셋들에 대한 리서치 프롬프트를 짜줘 라는 식으로 해서 한 신층 리서치 한 20개쯤을 돌리면서 일을 시작해야 되고 결국 이제 컨설턴트로서 어떤 문제에 필요한 지식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모으면 다 들어있겠지라는 겐토로 이제 감을 잡고 싹 다 그냥 형식지로 다 뽑아내고 그걸 다 이제 GPT나 젠스의 난리지로 그냥 연결한 채로 이 모든 지식을 다 활용해서 첫 번째 로직을 짜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생각해서 뭔가 로직을 짜는 것보다 혹은 내가 모르는 암묵지를 인터뷰 뭐 이런 거 말고 신층 리서치를 약간 마개조의 느낌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경악해요. GPT 학대 좀 그만하라고. 크롬 탭 20개. 저는 GPT 20개 그다음에 제미나이 탭 20개에서 한 40개 막 15개 그런 식으로 잠시 돌리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맨날 뭐라.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죠. 마개조라고 하면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 팀 커서를 많이 쓰는데 커서를 쓰게 된 이유 자체가 저희가 이제 그 일정상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커서가 클라우드 에이전트랑 그 다음에 그 슬랙에서 슬랙 봇을 더 클라우드 코드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슬랙에서 커서 멘션해서 일 시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뭐 이제 지금 보셨겠지만 저희가 하는 거 그냥 골뱅이 커서 이거 해줘 하면 되는 게 너무 많고 왜냐면 그 슬랙 스레드 그대로 맥락으로 받아가지고 가져가고 저희가 맥도날드화 해놨고 가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시킬 거를 그대로 시키니까 저희 슬랙 채널 보면 그냥 골뱅이 커서 해주고 진짜 많이 스레드가 다 달려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게 아마 다른 밖에서 다른 얘기 들어봤을 때 좀 다른 거 보긴 있고 저희 그것 때문에 클로드 코드를 못 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대신 아까 맥도날드 메뉴 했는데 사실 메뉴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 달에 클로드 스킬이라는 거 내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그 관점 자체가. 그래서 클로드 스킬의 가이드, 스킬 만드는 가이드를 저희 메뉴 가이드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맥도날드 메뉴 만드는 가이드는 사실 클로드 스킬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대1 대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나름 열심히 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클로드 이런 거 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커서 밤에도 낮에도 주말에도 그냥 골뱅이 커서 해줘 하는 게 특히 저희 미국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팀원들이 막 뭘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거기다가 그냥 골뱅이 커서 fix this 하면 다 그게 제일 잘 나와요. 네, 앞서서 너무 다 잘 쓰고 계셔가지고 저는 그냥 귀엽게 그냥 어떻게 쓰는지 말씀 간단하게 드릴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발표 자료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발표 자료를 만들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 보통 개발자 분들하고 디자이너 분들의 장표의 퀄리티는 많이 다를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하잖아요. 개발자는 정말 글씨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블로그에 실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희 이제 뭐 육성 프로그램이나 뭐 트레이닝 이런 걸 하면 사례가 나오면 일단 그냥 30분 인터뷰를 잡아요. 그래서 구글 미트를 오프라인 미팅으로 그냥 몇 대면 미팅을 해도 구글 밋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다 병합시키고 이제 점사시키고 녹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사된 스크립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챗GPT한테 보내서 감마가 잘 받아먹는 그 포맷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이제 컨텐츠를 그냥 문장 형태로만 뽑고 그리고 그 슬라이드 사이를 그냥 대시 3개로 구분을 하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장표 하나가 구분이 된 그런 어떤 플레인 텍스트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그냥 코드 블럭으로 그냥 싸가지고 하나 뽑아달라고 하면 그 장표들이 그냥 그대로 복사 가능한 형태로 코드 블럭으로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감마한테 플레인 텍스트로부터 만들기 해서 이제 붙여놓고 그냥 제너레이트 하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장표가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미팅 한 30분 하면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대충 그런 미팅들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대충 어떤 흐름의 질문들을 답변을 뽑아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잘 하고 답변 잘 받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미팅 끝나고 한 10분 뒤면은 슬라이드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쓰시는데 저도 하나만 자랑하자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서진님이랑도 같이 그 화면 보면서 알아낸 패턴이고 이제 다른 그 종현님의 패턴도 봤는데 어떤 그 개발하는 어떤 프로젝트들 그래서 레포지토리들이 이제 여러 개 생기잖아요. 레포지토리 여러 개 생기는데 이걸 서브 모듈로 담아놓고 그 위에 상위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서 써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각 뭐 개발 프로젝트라고 해도 되고 어떤 걸 공유하는 아카이빙하는 뭐 레포지토리라고 해도 되고 다 좋은데 이걸 다 감싸는 컨텍스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희 팀에서 이렇게 쓰는데 그 저희 팀의 뭐 우리 팀은 이런 걸 한다. 우리 팀의 멤버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미션은 이렇고 OKR은 이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온갖 그 프로젝트들은 이런 프로젝트들이고 여태까지의 디시전 레코드들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MD 파일로 그냥 레포지토리로 그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밑에 프로젝트라는 폴더 만들어서 각 어떤 개발 프로젝트나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이런 걸 다 넣어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는 제일 위에 있는 여기서 켜가지고 여기서 알고 있는 모든 맥락을 다 알 수 있는 채로 밑으로 그 클로드 코드를 전사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홈페이지로 띄워놨던 그것도 그냥 따로 프롬프트 안 넣어주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홈페이지의 뭐 스타일 좀 알려주고 우리 팀의 멤버들 누군지 각각의 뭐 누구들인지 이런 거 그냥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버셀로 배포해줘 라고 하니까 그냥 한 번에
배포 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컨텍스트를 정말 마개조해서 쓰는 패턴들이 저는 진짜 저 스스로 되게 이거 뭔가 띵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서진님 하고 계셨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뭔가 되게 패턴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토크를 좀 했고요. 원래는 질문을 막 4가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시간이 재밌게 흘러가지고 이어서 바로 직접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확인을 해볼 건데 아마 질문을 써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엄청 많네요. 감동적입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권태님이 뚝딱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권태님한테 간단한 그 요구사항 프롬프트를 넘기고 인간. 네,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저희 팀 래퍼 안에서 바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튼 서진님, 그러니까 제일 많이 라이크 받은 게 실제로 자동화된 AI 워크플로우에서 사람의 평가나 개입이 들어가는 지점들이 어디 있었는지, 사람이 그래도 중간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점들이 언제였는지가 궁금하다. 휴먼 인 더 룹이 정확히 어디서 서진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제일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일단 기존은 제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시스템을 굽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시스템을 구우면서 의도적으로 사람이 리뷰를 하게끔 반영한 것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도메인 지식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 프로세스에서 질문을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베리에이션을 제작하고 마케팅을 집행하고 나서 왜 이쪽 베리에이션의 결과가 좋았고 이쪽 베리에이션의 이 캠페인을 왜 잘 안 됐지와 같은 그 인사이트를 정성적으로 뽑을 때는 반드시 도메인 전문가 분들과 함께 결과를 리뷰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도메인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없는 부분에 일단은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게끔 배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중간에 안 보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수정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도 제일 많이 라이크 받은 게 서진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빌더 마케터를 만들기까지의 어떤 학습 과정과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건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걸 꼭 사람이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레퍼런스를 찾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레슨러는 어찌됐던 사실은 그 워크플로우가 정말 잘 동작한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나 자신처럼 일할 때 제일 잘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했을 때 결과가 중간에 왜 잘 안 됐지? 왜 이 스킬은 내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해라고 했는데 왜 게이트를 통과했지와 같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 이제 반드시 스킬이 중간에 툴콜링한 결과를 로깅하게끔 하고 그 툴콜링한 결과와 세션의 내용을 모두 로그로 남겨서 LLM이 배치로 한 번에 내가 자주 말했던 패턴과 자주 생겼던 에러 패턴을 분석해서 수정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슨런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관측하고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구축해야 된다는 게 좀 제일 큰 레슨런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측하고 측정하고 개선한다. 저 분명 어디서 들었는데. 대단하네. 네, 너무 좋고요. 동훈님한테도 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실무자분들이 AI를 잘 활용하는 분들 선정해서 직접 문제 풀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베스트인 것 같은데 실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AI를 잘 활용하는 페르소나의 분을 선정해서 하시는지 AI를 잘 쓰는 사람을 이제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보상을 걸어서 그런 것들을 해칭하시는 건지 이어서 뭔가 추가로 기술 지원 수준의 서포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형태인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구조를 잘 짜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잘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도 잘 쓰셔서 임팩트를 만들어 오시고 잘 어나운스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봤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인센티브의 금전적 보상도 있어요. 네. 말미에는 이제 발표를 하고 발표에는 50만 원 정도의 그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네 이게 저희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당연히 잘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른 분들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약간 그 처음에 배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모집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할 때 챗봇을 저희가 그 구글 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구구절절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구구절절을 본인이 쓰지 못할 게 너무 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GPT스를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어떤 인터뷰어가 갖춰야 될 뭐 그런 덕목이나 뭐 되게 좋은 인터뷰어의 어떤 뭐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뽑아봐라고 해서 야물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 질문지들 쫙 뽑아가지고 요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 인스트럭션으로 이거 네가 질문 다 했으면은 답변을 다 얻었으면은 이제 바로 복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여기에는 본인의 워크플로우를 얼마나 잘 정리하고 뭔가 머릿속에 뭘 원하는지가 구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아이템인지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풀기 위한 어떤 의지나 시간 할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정성평가를 하긴 했죠. 예, 그랬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 저희는 3명의 팀원이 있고 지금 15개 프로젝트를 5개씩 맡아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피스 아워 2시간을 하면은 제 앞에 한 3명이 대기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 명당 30분씩 잡아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기술적인 어떤 뭐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뭐 엔파렌, 구글 앱 스크립트, 뭐 혹은 커서로 뭐 웹 서비스 개발, 거기에 수파베이스 붙이니 마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 인터뷰 단계에서 다 만들어요. 네, 저희가 거의 사전 인터뷰하고 이제 그 인간 인터뷰도 한 번 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그림들을 그려야 될지 사실 당사자하고 온라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한 번 더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써서 만들어야 될지 그 조합은 다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만들고요. 근데 실제로 빌드업을 하면서 되게 뭔가 변화 요소들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뭐 NADN을 쓴다. 그러면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다 처음 쓰는 사람들이고 저희도 뭐 처음엔 그랬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AI한테 어떤 프롬프트 인풋으로 주고 거기서 나온 어떤 인사이트 문구들을 다시 구글 스프레드시트한테 다시 먹이고 여기에서 뭔가 템플릿팅해서 구글 슬라이드로 어떤 좌표를 만들고 뭐 그거 링크 따가지고 고객한테 이메일 쏜다. 이거 다 NADN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저희 팀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는 NADN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가져올 수 있어요. 샘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AI한테 어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뽑아줄 수 있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이메일 쏠 수 있어요. 보여드리고 구글 슬라이드의 어떤 템플릿으로 구글 슬라이드 하나 찍어낼 수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약간 그 요소를 뚫어드리고 이제 레고 블럭들은 다 준비가 됐으니 너는 이제 조립을 하시고 거기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넣어야 될지는 당신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라이크 순으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드리는데 AX랑 창업이 정말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AX가 되기는 어렵지만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실한 회사가 있다면 그걸 고쳐주기보다 AI로 다시 만드는 건 어떨까요? 회사를 네, 그냥 고쳐 쓰기 말고 그냥 부시고 새로 만든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객사가 있는데 AI 네이티브가 아닌 것 같고 AI 네이티브 바꿔달라 할 때 바꿔주기보다 내가 창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질문인 거죠. 매일 선택지가 네, 뭐 창업도 창업인데 고쳐 쓰는 거랑 부수고 새로 만드는 거랑 뭐가 더 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게 무조건 낫고요. 진심으로 무조건 낫고요. 그냥 뭐 저도 이제 이걸 고민했을 때 이게 창업보다 힘든 일이면 창업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시대의 개인으로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뭐 이 어려운 비즈니스지만 이걸 해내서 더 많은 돈을 차지하는 거 고객사 혹은 되게 레거시 비즈니스인 것 같아 보이니 그냥 내가 해버리지 뭐 여서 내가 창업해서 이렇게 자재 공급 업체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되게 레거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 책상과 비품을 공급해 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인데 여기를 그냥 100명이 원래는 이 회사 보통 이제 어떤 중소기업들이다 치면 5명으로 인건비를 확 줄여서 가격 마진을 훨씬 벌리면 결국 고객한테 보여지는 서비스는 똑같겠지만 가격이 훨씬 싸니까 부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근데 여기가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도 사업을 막 확장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도 좀 오래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 시장에 레거시에 보이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의 어떤 일은 아닌 거예요. 이들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엣지를 다들 하나씩 묶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10년, 20년 해온 조직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AX에서 뭐 더 싼 값이에요, 뭐 더 화려해요. 심지어 이제 아웃풋 퀄리티를 높일 수 없는 레거시 비즈니스들은 결국은 이제 AX 한다 해도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가격 밸류밖에 없는 건데 그 가격 밸류만으로 시장을 페네트레이트 할 수 있냐면 그럼 해봐야 아는 건데 그걸 하나 골라서 잘 뚫고 성공시키는 식으로 베팅해 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조지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AX를 여러 비즈니스에서 시도해 보면서 여기는 AX 자체가 되게 엣지로서 워킹할 수 있는 비즈니스네라는 감이 들 때 어떤 특정 버티컬을 잡고 그때 창업을 하는 게 좀 안전한 플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러면 서진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진님이 버티컬 잡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부수 부수고 지금 어떻게 새로 만들고 계세요? 저는 일단 부술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전에 회사를 다닐 때 부수고 싶은데 부술 수가 없어요. 부수면 혼나요.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부술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브랜드들의 비즈니스를 AX 하는 일을 창업하신 거잖아요. 네. 이 창업할 때 그 어떤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그들의 워크플로우를 존중하기 vs 부수고 새로 짓기. 무조건 후자입니다. 무조건 후자요. 네. 무조건 후자고 이 전자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답답해서 합병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되게 어려운 것들은 그러니까 그
부를 그 쓰시는 분들은 고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에 프루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결론은 부숴야 한다인데 어떻게 부술까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저의 지금 결론은 보여주면 된다. 보여주면서 부순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난 그 현장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좀 직접 한번 질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직접 써주셨든 안 써주셨든 상관없어요. 지금 뭔가 손 들고 질문해 주실 게 있으시면 손 들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 남겼는데 방금 한 질문에 이어서 질문이어서 저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바뀌기 힘들잖아요. AX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저는 그 부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사람 바꾸기를 AX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을 다 없애고 새로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부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현재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이제 엣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도전을 받을 거고 그런 엣지가 갖춰지지 않은 회사는 이렇게 서진이 오늘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저렇게 혼자서 운영하는 서비스한테 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래서 대기업들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덧붙여 나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엄청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큰 시너지, 큰 가치를 밸류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혼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미래의 조직은 존재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은 조직들이 없어질 텐데 미래의 조직은 어떻게 생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내가 궁금한 거. 먼저 총대를 메고 네.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계속 조직의 AX,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AX라는 키워드를 대표님이 궁금해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더 제안 많이 해서 더 많이 따서 돈이 됐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조직이 왜 살아남는 것 같냐면 결국은 소스 오브 트루스가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된 데는 조직이 무조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세일즈사스가 있고요, 슬랙이 있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기획 문서들이 있고요, PPT로 된 제안서들이 있어요. 근데 A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걔한테 내가 가진 것만큼의 컨텍스트를 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건 소스 오브 트루스를 만들어서 얘한테 다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 AI는 한 번에 모든 컨텍스트를 인간처럼 기억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아직은 없기 때문에 슬랙에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서 완벽하게 잘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 소스를 내 머릿속에서 모아주는 역할을 계속 해야지만 오늘에 나가야 되는 제안서가 오늘로 나가고 내일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DT가 먼저 돼야 돼서 그 소스 오브 트루스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람이 좀 그게 조직의 수명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종현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생각하고 서진님이야말로 미래다. 저거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재밌는 게 서진님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던 아니면 더 좋은 조직에서 서진님을 찾게 되던 결국 뭔가 조직처럼 보이는 그게 과거에는 조직이라고 부르지 않을지언정 조직처럼 뭔가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커서가 이번에 최근에 투자 받을 때 얘네가
자기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브랜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X에서 First Day at 커서라고 그런 프레이즈로 되게 많이 올라오는 그 사진이 있는데 신발이 막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럼 그 미국 스타트업들, 뭐 SF나 뉴욕이나 이런 스타트업들 중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화를 가진 그 스타트업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커서가 되게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되게 아날로그틱하게 일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상상했냐면 커서 세상에서 에이전트 제일 잘 쓰지 않을까? 그러면은 각자 자리에 앉아서 뭐 자리에 앉지도 않게 집에서 일하겠지.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일해야지. 연봉도 많이 받을 텐데 하면서 막 그냥 에이전트 막 미친 듯이 돌리면서 일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새로운 피처 나왔습니다. 그러면 베이스먼트로 다 오세요 해서 베이스먼트 가서 그 지하실 가서 그 새로운 피처의 버그를 찾아내려고 막 부셔요 개발자들이.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똑똑한 인재들이 모인 곳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거기일 텐데 거기도 그냥 전통적인 조직처럼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뭔가 형태는 달라질지언정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종현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전에도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배우고 싶어서 서진님한테 연락도 하고 또 배우고 싶어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한다는 게 진짜 그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뭘 해요. 그게 되게 그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의 뭐 정의는 달라질 수 있어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프라인 적어도 저는 조직이라는 게 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여 있으면 좀 조직인 것 같아서 그거의 밸류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그 마이드 트립에서 직무 전환 그 캠프를 열고 모두를 전사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만드는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서 기존 조직과 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사실은 조금 궁금했어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요.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이 퇴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무시고 다시 만드시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다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에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되게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사가 이걸 나한테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일주일 새에도 지금 한 달, 두 달 이상의 어떤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한 가지 그냥 명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명제는 뭐냐면 일단 사람하고 사람이 일을 할 때 디펜던시가 있으면 생산성은 거의 10배 이하로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가 에코와 델타를 잇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와 본인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풀 때의 생산성 차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발해 올게요. 자 이거 해주세요. 개발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해서 오면 마음에 당연히 안 들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또 며칠 있다 가져오고 그럼 또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정리하고 입 밖으로 내고 그거를 또 약간 데이터가 완전히 열화된 상태로 또 이해하고 그게 또 며칠 지나서 완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막 같이 섞여서 그런 이제 구현체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사실 그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내가 피드백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또 바로 주고 그리고 또 1분 뒤에 결과물 받아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렇게 갈 것 같다. 당연히. 그리고 뭐
모두가 다 알겠지만 지금 서진님처럼 1인 기업들이 굳이 큰 마켓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이제 기업들이 계속 생겨날 거고 기업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아마 프레셔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조직을 다운사이징하는 시도들은 이어질 것 같고 그럼 어디까지 줄어들까 저는 조금 고민이긴 하고 생각이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1인 팀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턴을 한 명 채용을 했었고 그때 되게 뭔가 팀이 잘 굴러간다라는 인식을 리더십에서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간 순간 팀이 뭔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대요. 근데 실제로 조금 그랬어요. 몇 개 프로그램들이 뭐 사례 공유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이거를 AI한테 위임을 충분히 못해서 생긴 이슈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건데 약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어떤 의지를 갖고 그것을 발현한 약간 그런 어떤 류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지점이 하나인 것과 둘인 것의 차이 그리고 셋인 것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각자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AI를 쓰든 안 쓰든 서로 어떤 피드백을 주고 거기에서 뭔가 생겨날 수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같은 것들은 좀 시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일단 지금은 3인 팀이잖아요. 지금이 가장 큰 팀이거든요. 3인은 조금 저한테 이게 리밋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먼저 드신 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스퀘어라이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맹윤호입니다. 클로드도 쓰고 GPT도 쓰고 제미나이 CLI도 쓰고 코덱스도 쓰고 하다가 보통 클로드 코드로 하다가 안 되면 코덱스를 부르고요. 코덱스 부르다가 안 되면 이제 또 제미나이도 불러보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클로드 코드를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컨텍스트가 너무 커진 것 같으면 서버 에이전트도 만들고 스킬도 써보고 뭐 디펜던시 문제 있으면 뭐 MCP 컨텍스트 7 같은 거 불러오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결국에는 이 저글링을 하다가 울트라 띵크도 써보고 필살기로 그럼 이제 그날 하루 또 그냥 정지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고쳐질 때 어떻게 하시는지가 모든 연사분한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안 고쳐질 때 프로젝트 사이즈도 너무 커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폴더마다 모듈마다 클로드 코드 이 개별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커지다 보면 이 세 가지 모델 안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사람이 휴머니터를 구해가지고 뜯어가면서 개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는데 근데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AI 네이티브 조직을 만들고 싶은 입장에서 봤을 때 겹칠 때 그 세 가지 저글링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 뚫는 팁들이 혹시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저는 지금은 무조건 제가 봐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고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800만 라인까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렇게까지 사이즈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 문제가 생길 정도로 뭔가 분석에서부터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저는 뭔가 지금 이제 스킬이나 아니면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빌드업을 할 때 가장 중안점을 두는 거는 테스트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결과물 중심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도 아니거든요. 유닛은 사실 궁금하지가 않아요.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단계들이 탄탄하게 이제 땅을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한 몇십만 라인을 다 써버린 다음에 테스트를 해버리면 뭔가 그 첫 단계부터 잘못됐던 실수들이 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시 롤백을 제로 베이스나 아니면 거의 0.1 베이스를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최대한 촘촘하게 박아놓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기술 스펙을 만드는 어떤 에이전트나 아니면 스킬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텝으로 다 쪼개.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스트는 가급적 이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좀 선호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다 풀스택으로 개발이 돼야 되면 이제 프론트엔드는 뭐 플레이라이트, 백엔드는 그냥 뭐 컬을 기반으로 한 이제 뭐 배시 쉘 스크립트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는 모든 그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나보다 개발을 잘한다. 네, 무조건 나보다 개발 잘한다. 그러면 얘가 못 푸는 문제는 내가 봐서 풀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뭐가 문제일까? 얘는 나보다 똑똑한데 일단 내가 봐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면은 얘한테 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컨텍스트라는 변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매니징할까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코딩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얘가 보통 이제 클로드 모델들이 200K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담지 못할 만큼 커다란 문제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런 케이스는 이미 나와 있고, 그런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200K 안에 들어 있는 그 문제라면 그 컨텍스트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한 번 실패했을 때, 야 이거 다시 풀어봐, 저렇게 풀어봐라고 멀티턴으로 던지면 좀 안 좋은 컨텍스트들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리고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저는 어떤 방법론을 쓰냐면, 얘가 한 번 실패했을 때 그냥 얘한테 실패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쓰게 해요. 실패에 대한 리포트를 쓰게 하고, 그 리포트를 파일로 저장한 채로 세션을 새로 열고, 직전에 내가 내렸던 프롬프트 이슈를 해결해라라는 프롬프트랑 직전에 내가 이걸로 실패했다.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리포트가 여기 있다. 이 두 가지 컨텍스트를 매겨서 최대한 컨텍스트를 압축한 채로 다시 그 문제를 풀게 해요. 그럼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시행착오는 안 채로 시도를 하게 되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모델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좀 잘 조율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개만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게, 저 컨텍스트를 코드상에서 잘 조율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좋은 추상화와 중복 제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AI에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너가 어떤 엔지니어링 원칙을 가지고 이 코드를 설계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AI로 리팩토링을 하게 하면 좀 구조적인 관점에서 컨텍스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감하는 게, 맥도날드 원칙이 이렇게 해둔 거거든요. 본사에서 매뉴얼 준다가 이런 엔지니어링 원칙들을 담고 있어서, 이런 걸 잘 만들어 두고 나서부터는 전 방금 말씀하신 문제, 처음에 제가 할 때 많이 겪었는데, 물론 모델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싼 모델로도 잘 굴러가게 바꾸고 나니까 거의 없어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행위는 더 높은 정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더 높은 가치의 정보로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프로덕트 관점에서 뭐 프론트를 만들든 뭐.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추상화 시키는 게 가장 트레이드오프가 최적인 지점이냐를 감각적으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코딩을 잘 몰라요. 저는 파이썬만 알거든요. 더치대커 대시보드든 웹이든 막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주로 하는 건, 너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풀스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다른 LLM 모델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을 구조화한 뒤에 각각에 대해서 마크다운 파일로서 정리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써줘 하면, 얘가 이제 docs, LLM docs 한 다음에 이제
막 쭉 써서 보면 이제 뭐 아키텍처, 뭐 백엔드, API 호출, 룰, 뭐 프론트엔드 로직, 뭐 그런 식으로 막 저도 모르는데 그렇게 추상화된 정보를 GPT한테 다 때려박고 물어보면 이제 얘는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 대화창 밑에 있는 에러 메시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냥 100번이고 20번이고 안 고쳐졌던 거 같아요. 근데 핵심은 내가 그 적절한 추상화 로직을 모르더라도 얘는 아니까 그 로직으로서 짜줘. 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무엇이 풀스택이야. 이게 기깔나게 짜주거든요. 아무튼 개발에는 아키텍처라는 게 필요하고 백엔드가 필요하고 API 호출 로직 같은 게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막히는 지점이 저도 오더라고요. 개같이 짜면 어찌됐건 얘도 이제 해결 못하는 순간이 오고 주소도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직접 보신다고 말씀하신 게 좀 되게 공감됐는데 아무튼 내 역량을 대단히 벗어나지는 또 못해요. 그래서 저도 막혔던 이제 결국 극한 지점에서 막히면 그 순간에 필요한 프론트엔드 최소한의 지식과 백엔드 최소한의 지식과 API 같은 최소한의 지식을 내가 너 공부해야 돼 하면 얘가 좀 알려주거든. 그걸 공부하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10일 걸렸던 건데 아무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만들어지니까 그게 언론론이자 그 컨텍스트 추상화 정보의 추상화라는 개념에 너무 공감합니다. 네, 지금 이제 Q&A 저희 했는데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부터는 네트워킹하는 시간으로 직접 스피커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더 이야기를 해보셔도 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롭게 네트워킹 토크에서 어느 정도 시간 주실지 모르겠지만 30분 정도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런 컨퍼런스가 꽤 있는데 라이트닝 토크라는 세션이 있어요. 이거의 핵심은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핵심은 사람들은 다 지들 할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그냥 갈고 하시려면 나와서 라이트닝 토크를 해주시면 되고 마이크는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나와서 해주시면 돼요. 대신 딱 시간은 3분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게 라이트닝 토크의 묘미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스피커들 그리고 뭐 참석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네트워킹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